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금융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화된 미국. 이것이 패권국의 흥망성쇠 이런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반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정군의 경계태세를 내리고 지금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공격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만간 며칠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어떤 형태의 보복을 가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국제사회에 이란은 은밀히 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게도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 물론 이스라엘에 어떤 것을 보복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에 이제 이해를 구한 거죠. 미국을 공격하진 않겠다. 미국 기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는 이란의 공격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계획을 통보받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슬이 보복하면 이란 너 없애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란이 보복을 하는데 그것은 미국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의 시리안의 다마스커스, 여기 이제 이란 영사관 폭격, 이것은 미국과 상관이 없듯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비례적 차원에서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미국은 입장을 정하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왼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뉴욕 타임즈입니다. 익명의 이란 관리들은 이란의 전체 군대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이란의 국가적인 위신은 땅에 추락하게 됩니다. 보복의 대상, 보복의 강도 이런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란은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CNN 기사,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어떤 형태의 보복을 가하는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미국은 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도 아무래도 이제 좀 경계 태세를 내려야 되겠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은 분명하게 이제 보복을 할 거다. CBS에서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사히드 드론이나 혹은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런 것을 조합해서 이스라엘 영토 내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 것 같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 목표 대상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비례적인 대응, 보복을 할 거다. 이스라엘의 외교 시설을 공격하는 거 이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더불어 이라크 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만 명을 이끌고 있는 아부파닥도 임만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미 이라크 내에 있는 저항의 축들, 이들은 하이파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시설에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한 500km 정도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을 쏘아서 몇 군데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라크 내에 있는 저항의 축들도 이스라엘과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죠. 자,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란의 보복 계획을 통보받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뛰어든다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지만 미국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두어두고 서서히 이렇게 이제 목을 재고 미국과는 전면전을 할 이유가 없죠. 이란 역시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서로 간의 전쟁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원래 이제 이 네타냐후가 꿈꾸었던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친다. 이 구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내에서 4.5 정도 이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에 좀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렌이 이제 중국에 갑니다. 옐렌이 중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세 가지가 주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 중국의 이 캐파시티, 이제 생산 규모, 제조업의 규모를 사이즈를 조금 줄여라.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국이 조금 덜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제 꾀하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뭐 계속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이제 미국 내에 가져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첨단 제조업체를 들여온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쇠락해가는 어떤 제조업의 축소, 이것을 이제 역으로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 전 분야의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한국이나 대만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인력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 그런 인력도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조 기반을, 제조 역량을 좀 낮추어라 이런 부탁을 하러 갑니다. 중국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를 사달라, 계속 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틱탁을 좀 인수해야 되겠다. 자, 미국은 틱탁을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도 큽니다. 미국은 소셜미디어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이런 거 다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틱탁이라는 놈이 전 미국의 이제 소셜미디어 산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중국 것을 제외한 이 글로벌리 운영되고 있는 틱탁 이것을 미국이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중국에서 먹힐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이제 메인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화된 미국. 미국은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금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섹터, 금융산업도 서비스 섹터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경제 체력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7, 80년대 아시아존, 일본, 한국, 대만 이들에게 어떤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융화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런데 이 금융화가 제국 패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국의 죽음. 역사는 미국 헤게모니의 붕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준다. 확장, 생산, 무역, 건강한 이제 경제 발전입니다. 이것이 대출과 투기로 전환되면은 그 이후 쇠퇴가 온다는 겁니다. 미국 환경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오늘날 경제의 금융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융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탈리아 정치 경제학자인 지오바니 아리기 이 사람의 이론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환 현상으로서의 금융화, 제국이 하나 만들어지고 패권국이 됩니다. 그리고 흥망성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이 패권국이 쇠락해가는 마지막 단계가 금융화다. 이런 주장을 조반니 아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하고 금융 팽창과 붕괴의 반복적인 단계가 더 넓은 지정학적인 토대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흥망성쇠 순환에서 금융화의 위기를 겪으면은 패권국은 이제 패권을 놓게 된다는 거죠. 다음 패권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금융화 단계다. 미국은 지금 금융화 작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었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융화가 끝나면 그 다음은 미국은 패권을 상실한다. 이런 주장을 조반니 아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반니 아리기는 역사적인 사례를 이렇게 쭉 긁어 모읍니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덜란드인은 유럽의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1740년에 이 금융화가 시작하고 그리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 바톤을 영국이 이어받습니다. 영국이 패권국이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경에 영국의 제조업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화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영국의 제국으로서의 위치를 조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 바톤을 미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금융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융화 제국 패권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리기는 헤게모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권국가 체제에 대한 리더십. 자,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권국가들을 쭉 이끌고 가는 거죠. 자, 이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이런 이제 패권국의 힘. 이것으로 헤게모니를 정의를 합니다. 헤게모니 자신의 이제 권력 확장을 위한 이러한 능력의 핵심은 국가의 이익을 국제적인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의 이익을 국제적인 이익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제국의 이제 선순환 띠오리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성장할 때는 미국이 이제 규칙 기반 질서 이런 것을 딱 지정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따르기만 해도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이 함께 이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적 이익의 융합, 국가적인 이익의 융합, 이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크랙이 가면서 붕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금융화의 문제로 돌아가서 금융화의 획기적인 측면에 대한 최초의 통찰력은 아리기의 스승이었던 프랑스 역사가 이 베르낭 브로델입니다. 베르낭 브로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자본주의 활동으로서의 금융의 부상, 이것은 임박한 세태의 신호다. 금융화가 되면은 조만간에 쇠락이 다가온다. 이런 띠오리입니다. 아리기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서 긴 20세기라는 주요 저작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상승과 붕괴 순환 패턴에 대한 이론을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승기에는 무역과 생산의 확대, 제조업이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숙기에 도달하는데 이 시점에서 추가 확장에 자본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수익성 있게 재투자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뭐 공장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부상하는 세력들, 미국 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거죠.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70년대, 80년대죠. 자, 이들이 오면서 어떤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 비용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군대, 제국으로서 이렇게 군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도 많이 듭니다. 아리기는 위기 신호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70년대, 80년대입니다. 패권국은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물질적 확장에서 금융 확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화가 되면서 금융 중개업, 그리고 이제 투기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경제적 번영의 실질적 기반을 상실한 상태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경제 분야로서 금융의 눈을 돌린다. 금융화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금융부문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금융화가 피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지연시키는가? 자, 제국이 경제 부문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몰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금융화가 이것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금융화의 부식적 성격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금융화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쇠퇴의 궤적에서 일시적으로 환상적인 어떤 휴식을 준다는 겁니다. 최종 위기를 이렇게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소위 1873년, 1896년 장기 불황에 들어왔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금융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영국도 네덜란드에 뒤이어 이제 금융화로 들어갑니다. 마치 마술처럼 이제 바퀴가 돌아갔습니다. 세기 말에 사업이 갑자기 개선되고 이익이 증가합니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암울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이런 행복감. 자, 모든 것이 다시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이익 회복에는 마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산업 패권이 약해지면서 금융이 승리했고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배송업체, 무역업체, 보험 중개인 그 어느 때보다 필수 불가결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즉 금융 투기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잉여 자본이 무역과 생산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금융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생산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영국의 실질 임금은 18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실질 임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999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거나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잡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전반적인 실질 임금 하락 속에서 부유한 금융 및 비즈니스 엘리트는 위기 신호를 내야 된다. 그들이 먼저 내야 된다. 일반인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국은 금융화를 수용함으로써 제국주의 쇠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붕괴가 오게 됩니다. 뭐 노골적인 전쟁도 일어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자, 그리고 두 차례 세계대전. 이런 것은 이런 역사적인 붕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전쟁, 인류 역사에서 패권국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 패권자와 반대편 도전자가 함께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입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네덜란드를 무찌르죠. 그리고 이 바톤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예외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패권 게임에서 이제 패배한 직후 영국에 이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까지 영국을 무찌르기 위해서 달라붙어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에 협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겠다. 즉, 1등 국가 당시는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는 1등 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국에 협조하겠다. 2등 국가로 만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을 이어왔던 거죠. 네덜란드 상인들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자본을 이제 런던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월스트리트와 최후 패권의 위기, 그리고 이런 금융화 과정은 영국의 후계자인 미국에게도 놀랄 만큼 유사하게 반복된다. 19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 1971년 금태환 포기 이후 달러 약세.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에겐 심각한 사태죠. 잃어버린 70년대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주디시 슈타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공장에서 트레이딩 현장으로 거래 현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화는 특히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인 힘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번영, 자, 이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환상, 유포리아를 준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라이벌인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서구 신자유주의가 입증되었다. 90년대 미국의 유포리아, 이때는 미국의 제국, 미국의 힘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미국은 점점 더 이제 외부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주요 생산 시설들이 해외로 이전됩니다. 미국 내부는 이제 공허해지는 거죠. 실질 경제 활동은 감소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유명해지면서 미국의 많은 이제 다른 산업들, 이들은 설당을 잃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 덮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리기가 지적한 것처럼 금융화는 피할 수 없는 쇠락을 잠깐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1997년 아시아 위기를 시작으로 닷컴 버블이 터지고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2008년에 이제 주택 버블이 터졌습니다. 절망적인 이 금융 문제들, 거품이 여기서 하나 터지고 또 다른 데서 또 자라고 또 터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죠. 이 미국이 헤게모니를 좀 더 오랫동안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미국의 노골적인 강압입니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개입해서 강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은 미국 패권의 쇠락을 어느 정도 저지시켜주는,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국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결국 때가 옵니다. 1999년 아리기는 이제 공동집필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금융 팽창은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다가오는 헤게모니, 이런 전조도 아니다. 패권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연장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더 파국적으로 쇠락은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기는 다국화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쇠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기는 2009년에 사망했는데 그 전에 아시아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제1의 구호입니다. 미래는 태평양 아시아에 있다. 태평양 아시아 시대가 온다. 유럽은 쇠락하고 이 아시아 이 전반이 새로운 이제 헤게모니의 중추로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기는 중국을 미국 헤게모니의 논리적인 후계자로 식별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크고 있으니까 덩치도 크니까 미국의 어떤 차기 패권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더 포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진 이 국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지점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리기는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패권이 쇠락한 다음에
고대한 어떤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극화 세계가 온다. 이런 생각을 아리기는 했다는 거죠. 2009년 그가 사망했을 때까지 중국은 비자본주의적인 시장주의 국가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죠. 자, 그리고 1999년에 그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정점에 달했다. 이제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아마 다극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헨리 존스턴입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은 100년 전 영국보다 이 쇠퇴하는 패권을 착취적인 지배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영국의 이 몰락 속도 이것은 대단히 빠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힘은 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적인 지배권으로서 패권 세력을 연장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이 무너진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너 더 이상 너 말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이놈이 덤비고 저놈이 덤비는 거죠. 이때 미국의 패권은 이제 수직으로 이제 낙하할 수 있다. 이런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리기는 미국을 위한 충고를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부상하는 경제력,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국은 이 쇠락을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랑 같죠. 네덜란드는 영국과 대결해서 패하고 영국의 2인자로서 이렇게 이제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2인자로서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패권이 점점 더 약해지는데 동아시아의 경제력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하고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파국적인 결과를 덜 맛보게 된다. 이렇게 아리기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은 금융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이 패권 세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이런 두려움을 저는 솔직히 떨칠 수 없습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